헬렌은 올버니에서의 어린 시절과 결별했다. 계속해서 이사를 다녔기에 또래 여자아이들을 몇 명 만나지도 못했고 우연히 만나더라도 그런 관계가 온전한 우정으로 꼽힐 기회는 없었다. 시간을 보내느라 책을 읽으며 다양한 언어를 독학했고 이때 읽은 책들을 여러 집과 호텔에 바꿔가며 꽂아두었다. 니스의 책장에서 클레브 공작 부인을 가져와 시에나의 도서관에 걸리버 여행기, 스페인어판을 꺼낸 자리에 꽂아두고 걸리버 여행기로는 뮌헨에서 적과 흙, 독일어판을 빌리며 생긴 틈새를 메어 놓았다. 불면증이 계속 헬렌이 밤을 지배하려 했기에 그녀는 추상적인 공포의 맹공력을 막을 방패로 책을 사용했다. 책으로 충분하지 않게 되자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몇 년간 쓰도록 했던 꿈일기는 매일 생각을 기록하는 습관을 심어주었다. 시간이 지나 아버지가 더 이상 일기를 읽지 않게 되자 헬렌이 글은 꿈에서 벗어나 책에 관한 내용, 생각이나 방문한 도시에 대한 인상을 다루게 되었다. 유난히 잠들지 못하는 새하얀 밤이면 가장 깊은 내면의 두려움과 갈망을 다루기도 했다. 청소년기 초기에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헬렌은 부모와 함께 루카, 이탈리아 도시 루카에 있는 오스굿 부인의 별장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녀는 뜨거운 날씨에 정신이 아찔해진 채 별장 부지를 가로질러 걸어가다가 빈 저택을 한 바퀴 빙 돌았다. 손님은 그들뿐이었다. 헬렌이 발소리에 하인들이 서둘러 멀어졌다. 시원한 테라코타 바닥에 쭉 뻗어 있던 개 한 마리는 반쯤 뜬 눈으로 자기 머리통 속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며 몸을 움찔거리고 있었다. 헬렌은 음적실을 들여다보았다. 아버지와 오스구 씨가 안락의자에 잠들어 있었다. 살짝 잔인한 기분이 들었다. 해를 끼치고 싶다는 어렴풋한 바람에 사로잡혔다. 헬렌은 자기가 지루함이 윗바닥 너머를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 너머에는 폭력이 있었다. 그녀는 획 돌아 정원으로 들어갔다. 어머니와 어머니를 초대한 집주인이 레모네이드를 마시고 있던 그늘진 장소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마을로 산책하러 가겠다고만 말했다. 헬렌의 말투가 너무 위협적이어서 그랬는지 어머니가 오스급 부인과 속삭이며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인지 헤이즐넛과 구리색으로 물든 루카가 그날 오후 자비로운 빛을 뽑아내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저 보레부트 부인이 힐끗 헬렌을 보며 딸에게 파세자타, 산책이라는 뜻이 이탈리어, 파세자타를 즐기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렇게 헬렌만 알아챈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난생 처음으로 그녀는 세상에 나섰다. 혼자 세상에 나섰다. 헬렌은 독립이라는 꿈이 실현된 데 취해 시골길이나 주변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에서 처음으로 마주친 치장 벽토를 바른 고요함에는 정신을 차렸다. 빈 거리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그녀의 신발이 자갈길에 닿는 건조한 메아리뿐이었다. 헬렌은 몇 걸음 갈 때마다 한쪽 발을 부드럽게 끌었다. 그저 가죽이 돌에 스치는 조용한 소리에 목덜미가 얼얼해지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서였다. 골목을 지날 때마다 작은 도시는 점점 더 활기를 띠었다. 처음의 고요함에는 느꼈던 황홀감을 연장하고 싶어서 그녀는 자신감에 찬 침착한 태도로 계속 걸어갔다. 멀리 교차로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목소리부터 광장에 나는 시장이 달기닥거리는 소리부터 모퉁이를 또각또각 돌아가는 물 흐르는 듯한 발굽 소리부터 빨래를 거두며 이 집 창문에서 저 집 창문으로 소리를 질러대는 여자들부터 멀어져 열기를 막느라 덧문을 내리고 있는 집들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갔다. 거기에서는 다시 그녀의 외로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때 헬렌은 이처럼 엄숙한 형태의 기쁨을 아무런 내용물이 없기에 너무도 순수하고 다른 누구에게 기대지 않기에 너무도 기댈 만한 그 기쁨을 앞으로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리라는 걸 깨달았다. 무슨 기념식인지 종교 페스타인지가 열리고 있는 광장의 소음을 피하려다가 헬렌은 몇몇 가게가 있는 거리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 가게 중 하나는 이중으로 시대착오적이었다. 에트루리아 시대부터 존재해왔기에 중세교회가 새롭게 느껴지는 이 작은 도시에 사진과는 그야말로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더 가까이서 살펴보니 미래에서 들려오는 불협화음의 유령 같은 이 사진과는 사실 오래된 곳이었다. 창문 안의 인물 사진과 전시된 카메라, 사진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모두가 사진술 초창기로 반송된 듯 했다. 어째서인지 헬렌은 그 가게가 쇠퇴해온 30년 혹은 50년의 세월이 루카가 세워진 이후 흐른 2000년의 세월보다 더 민감하게 느껴졌다. 헬렌은 가게로 들어갔다. 미묘하게 깨끗하지 않은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빛 때문에 공기에 분필가루를 풀어놓은 것만 같은 그 가게에서는 기이한 우유부단함이 느껴졌다. 처음에 헬렌은 비커와 피펫, 이상한 형태의 유리기기를 보고 이름표가 붙은 플라스크와 유리병,
유리로 만든 통과 마찬가지로 그것들이 자전거와 로마 군대의 투구, 파라솔과 박제된 동물, 인형과 선원 복장처럼 그 공간을 어지럽게 채우고 있는 다양한 소품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서히 이곳이 과학과 미술의 영역 사이 어딘가에 붙들려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여기는 과연 화학자의 실험실일까? 화가의 작업실일까? 보기에는 양측이 모두 한참 전에 포기하고 분쟁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놔둔 것만 같았다. 친절한 표정 혹은 기진맥진한 표정의 왜소한 남자가 뒤쪽 커튼 너머에서 나왔다. 그는 외국에서 온 어린 아가씨가 이탈리아를 무척 잘하는 걸 보고 즐거워했다. 짧은 대화를 나눈 뒤 그는 캐비넷 카드 앨범을 내밀었다. 앨범에는 헬렌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수집하던 구식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헬렌은 사진 속 군인과 사냥꾼, 선원이 들고 있는 여러 물건을 알아보았다. 남자는 헬렌이 인상적인 미네르바가 될 게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는 파르테논 신전 배경을 펼치고 헬렌을 앞에 세우더니 소품을 뒤져 투구와 창, 박제된 올빼미를 찾았다. 헬렌은 거절했다. 하지만 사진사의 얼굴에 실망이 떠오르기 전에 사진은 꼭 찍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상은 입지 않을 것이다. 배경도 쓰지 않을 것이다. 그저 그 자리에 가게가 서 있는 자기 모습을 찍어달라고 했다. 사진사는 기뻐하는 동시에 혼란스러워하며 헬렌의 새로운 인생 첫날을 기록했다. 유로에 온 지 4년 만에 브레부트 가족은 미국 이민자들이 자주 가는 수도와 휴양지에 전부 들렸다. 한편 헬렌에게 더 많은 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이곳저곳을 여행하기도 했다. 지도에서 보면 그런 목적으로 이동한 길은 정신 나간 오솔길처럼 보였다. 사교적 목표와 학업 목표를 둘 다 쫓으며 멀리 오랫동안 여행했기에 헬렌은 그녀의 내성적인 태도와는 상당히 어울리지 않으나 대체로 가족을 더 성공시켜 보겠다는 어머니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 때문에 작은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레오폴드가 특별한 관심사로 운영되는 살롱에 들르거나 강연에 참석하거나 신지학회 모임에 참가하거나 동료라는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브레부트 부인은 딸을 데리고 자신이 모임에 참석했다. 이제는 헬렌도 세상이 정말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배울 나이가 됐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물론 공식적으로 사귀기에 나서기에 헬렌은 아직 너무 어린 나이였다. 그래서 브레부트 부인은 헬렌을 또 한 명의 손님이 아니라 오락거리로 데리고 다녔다. 브레부트 부인이 부추기면 의심스럽다는 듯 브랜디 잔을 빙글빙글 돌려대는 남자들과 골무에다 담을 수 있을 만큼 적은 양의 쉐리주를 멍하니 홀짝이던 여자들은 책 2권을 아무렇게나 골라 헬렌에게 읽으라고 했다. 두 책이 다른 언어로 적혀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러면 헬렌은 재빨리 그 내용을 외우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읊었다. 저녁 식사 후의 오락거리였다. 정신이 팔린 손님들은 이런 오락거리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브레부트 부인이 첫 시범을 보인 다음 딸에게 두 책의 문장을 번갈아가며 읊으라고 하고 이어 뒤에서부터 똑같이 해보라고 하면 잘난 체하며 미소짓던 손님들은 언제나 놀라서 입을 쩍 벌리곤 했다. 이건 헬렌의 일상적인 묘기 중 첫 번째에 불과했다. 그녀의 묘기에는 다양한 정신적 고기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런 묘기는 늘 웅성거림과 항우 속에 끝났다. 머지않아 사람들은 헬렌을 데리고 와 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종의 아이템이 되었다. 브레부트 부인이 굳이 부탁하지 않아도 헬렌은 가문의 명성에 누가 되는 이런 공연을 아버지에게 비밀로 했다. 하지만 비밀스러운 평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가족이 파리 에지컴 가족을 방문하고 있을 때 브레부트 씨는 아내가 딸의 재능을 응접실 묘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격려했다. 서로의 성향이 점점 달라지고 그의 정비라에 결혼 생활도 악화되어 가던 지난 한두 해 동안 캐서린과 레오폴드 브레부트 부부는 대체로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다. 대부분 언쟁으로 끝나게 될 상호작용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헬렌의 공연에 관한 진실이 드러나자 적개심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단단해져 분노가 산사태처럼 쏟아내렸다. 브레부트 부인은 자아도취에 빠진 남편의 헛소리와 의심스러운 과학, 그가 가족이 매우 인간적인 욕구에 대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천상의 개소리에 신물이 난다고 했다. 애초에 브레부트 가족이 누려온 친구들이 한데도 자기가 재치를 발휘하고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지만 만일 가족이 점점 멀어져가는 친구들이 친절에 의존해야만 하는 지점에 이르렀다면 또 브레부트 부인이 그런 우정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헬렌의 재능을 동원해야 한다면 그건 브레부트 씨가 자기 가족의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는 미직스러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브레부트 부인은 독사처럼 씩씩거리는 소리를 말했다. 에지컨 가족이 손님방에 머물면서 소리를 지르고 싸울 만큼 바보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브레부트 씨에게는 그런 꺼리낌이 없었다.
그는 주님께 딸에게 주신 재능은 주님과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지 계속 세속적인 서커스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소리질렀다. 아내가 그토록 즐겨 다니는 경박한 진창에 딸까지 끌고 들어가지는 말라고 했다. 딸이 이런 식의 지적 매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헬렌은 싸움이 벌어지는 내내 자기 발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를 마주볼 수가 없었다. 아버지 입이 그 무분별한 말을 만들어내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 꼴을 보면 이제는 아버지가 말을 하더라도 사실은 다른 누군가가 아버지를 통해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의심이 하게 될 테니까 발만 보고 있으면 그 목소리는 그냥 폭언을 쏟아붓는 목소리일 뿐이었다. 아버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주인 없는 고함. 위협적인 말투보다 더 무시무시했다건 아버지의 장강설에 아무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었다. 헬렌이 보기에 의미에 가는 폭력만큼 심한 폭력은 없으니까. 이런 소란이 벌어진 다음에도 브레부트 부인은 그날 저녁에 입은 피해를 부분적으로나마 복구하기 위해 다음날 아침 에지컨 부인과 당혹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이후 몇 주 내내 파리 전역에서 능숙한 뒷담화 반격 작전을 펼쳐야 했다. 헬렌의 재능은 대단히 희박한 확률을 뚫고 엄청나게 엄격한 감시를 받으면서 또 계속해서 꽃피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혹독하고 두서없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게 싫었지만 아버지의 구속이 어머니의 사교성보다 딱히 더 억압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